안녕하세요. 레인보우 리턴스의 정원수입니다. 오늘은 동성애 과연 타고나는 것이냐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런평 교수님 그리고 조영길 변호사님 나오셨는데, 이 기런평 교수님께서 사실은 동성애 과연 선천적인가? 라는 주제에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기런평 교수님, 연구를 그렇게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원래 전공이 물리학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과학자니까 논문 읽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서구에도 보면은 이제 동성애를 반대하는 과학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공대 교수님이 이제 그런 분들이 또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제 그런 외국에 있는 자료들을 보면서 나도 이제 실제로 논문을 확인하면서 반 전문가가 되었다고 볼 수 있죠. 완전 전문가죠. 제가 이 책도 읽어봤는데 뭐 논문들이 너무 정확하고 분석이 너무 정확하셔서 굉장히 이제 놀랐었어요. 먼저 기런평 씨, 제가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동성애는 선천적인 건가요? 후천적인 건가요? 동성애는 일단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성애는 중독이다. 그걸 이제 반복함으로써 결국에는 이제 중독에 빠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이제 이 동성애가 타고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동성애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선천적이라고 해야만이 아까 우리가 전번에도 말했듯이 동성애가 선천적이면 여성 차별, 그다음에 흑인 차별과 동성애자 차별이 똑같아 돼 버려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은 일부러 동성애 차별을 못하게 하려고 이제 타고났다고 주장하는데, 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과학 논문을 써서 동성애가 선천적이라고 주장해요. 몇 가지 대표적인 논문을 말씀드리면 1993년도에 해머라는 동성애자가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 논문이 뭐냐면은 남성 동성애와 XQ28 유전자가 관련이 있다고 사이언스에 발표해요. 그 사이언스가 굉장히 유명한 잡지거든요. 그 사이언스에다가 논문을 발표하면서 뭐라 그랬느냐, 99%의 신뢰도를 갖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논문을 발표하니까 막 언론들이 대서특필했어요. 그러니까 이 과학을 모르는 사람들은 야, 그 유명한 잡지에 났고 뭐 서문에 99% 신뢰도래. 그러니까 이제 과학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다행히 6년이 지나서 1999년도에 라이스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해머가 주장한 것을 반박했습니다. 일반인과 동성애자를 비교해가지고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또 사이언스에 발표했어요. 그 XQ28과 동성애는 관련 없다. 그리고 또 2005년도에는 또 이 해머를 포함한 연구팀이 더 많은 사람을 조사했어요. 1993년도에는 뭐 40명을 해가지고 있다 그랬는데 456명 11별에서 이제 아니다 하는 것을 자기들이 스스로 번복을 했습니다. 동성애가 이제 유전이 아니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아기를 못 낳습니다. 동성애자들은 아기를 못 낳아요. 남자들이 있어, 여자들이 있어, 아기를 못 낳습니다. 아기를 낳아야만이 자기 몸 안에 있는 유전자가 뭐 다음 시대로 넘어가든지 하죠. 그러니까 첫째, 아기를 못 낳기 때문에 유전이 될 수 없고요. 또 강력한 그 증거가 뭐냐,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입니다. 일란 쌍둥이는 한 개의 수정란이 두 사람이 됐기 때문에 두 사람도 유전자가 똑같아요. 그다음에 같은 부모 밑에서 이제 자라니까 모든 선천적인 영향을 동일하게 받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똑같은 선천적인 영향을 받은 두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선천적이라면 두 사람 일치를 높아야 돼요. 일치율이. 근데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10%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장 뚜렷한 과학적인 증거지. 동성애는 절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왜? 일란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율이 10%밖에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조 변호사님, 동성애의 선천성이 또 차별금지법을 만드는데 재료로 쓰이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요. 어떻게 뭐 이해를 하면 될까요? 동성애를 반대하면 안 된다라는 논거 중에 하나가 동성애자 중에 타고난 사람이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타고난 사람을 비난해서는 되겠냐, 동성 성행위를 도덕적 비난의 문제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논리의 가장
기초가 뭐냐면 동성 성행위의 선택 자유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고 또 그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유전자 논쟁, 선천적 논쟁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동성 성행위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다.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기 위해서는 동성 성행위는 인간이 마음만 먹으면 안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는데 왜 했냐? 이렇게 하니까 도덕적 비난이 가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필사적입니다. 동성 성행위를 반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차별금지법의 가장 강력한 근거가 동성 성행위는 왼손 오른손잡이처럼 타고난다라고 지난번에 얼마 전에 토론회 때도 얘기한 것처럼 이걸 선천적이어야만 사실은 도덕적 평가의 대상에서 비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동성 성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의 자유, 양심의 신앙의 자유를 주장하기 위해선 가장 객관적으로 증명돼야 할 문제가 동성 성행위는 선택의 자유가 있냐는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되고 이 부분은 사실은 팩트의 문제로 과학적인 문제로 사실 정면으로 다뤄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올수록 방범위한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동성애에 대해서 뒷받침한 타고난 유전자가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과학적으로 이렇게 이제 선점해서 거짓 논문으로 막 선천적이라고 주장했다가 밀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이렇습니다. 성적 지향은 못 바꾼다. 성적 지향 못 바꾼다는 뜻은 동성애에 이끌리는 이 감정은 못 바꾼다 이런 뜻인데 인간에게 도덕적 법률적 책임을 물으려면 감정 때문에 묻는 게 아닙니다. 감정을 떠나서 인간은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의지가 인간 자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일순간 동성애 감정에 휘말릴 수는 있어도 오래 품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인간에게 있고 그 감정에 따라서 인간이 실행에 옮기지 않을 자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동성 성행위자도 심한 중중독이 있다 하더라도 자유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다. 선택의 자유가 살아있는 한 제가 보기엔 그것은 평가의 대상이 되고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참고로 마지막으로 세계인권선언 29조에 보면 인권, 자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사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불법을 행하면서 인권을 주장할 수 없고 부도덕을 행하면서 인권을 주장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 성행위는 인간이 선택 행동을 할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분명히 법적,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다. 그래서 그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그 부분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되고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을 못하게 하는 것이 차별금지법 동성애 독재의 논리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100분 토론이셨죠? 네. 그때 금태섭 의원님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차별금지법을 만들자라는 주장에 패널로 출연하셨는데 이 부분이 사실 그 당시에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태섭 의원님의 주요 주장은 동성애는 선천적이라는 것이 과학적 결론이다 이런 거였어요. 네네. 그런데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죠.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광경을 TV로 보면서 어떤 게 느꼈냐면은 정치인이 왜 정치 권력의 정점에 국회의원이면 올라가 있는 분들이죠. 그러면은 이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권력의 정점에 올라와 있는 한 권력자 의원 신분으로서 왜 과학을 억누르라고 하느냐? 그러면 어떤 과학자가 아니 국회의원이 야 동성애 선천적인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러면 과학자들이 혹시 불이익을 당할까 봐 왜 살아야 되니까 이 한국 사회에서 아니 뭐 금태섭 의원이 그렇게 말하니까 나는 이제 동성애 선천적이라고 거짓말 좀 하고 그러고 살아야겠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저는 이제 이 과학의 영역은 과학자한테 맡겨주시고 정치인들은 정치 영역에 매진하시는 게 좋겠다. 왜 가짜 과학을 가지고 가짜 과학적 사실을 가지고 정치에 연관을 시켜서 법을 만들려고 그런다? 여러분 이거는 봉건주의 시대나 있었던 거지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저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때 조 변호사님께서 그 가나박사 연구 유전자 50만 개 그 얘기 하셨잖아요. 예, 해가지고 그런 얘기 했는데도 예. 뭐 큰일 날 소리 한다고 하면 안 된다고 아니 이게 과학적 진실인데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동성애 독재론을 믿고 추앙하는 사람들이 이 의원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억압이죠, 억압. 그렇습니다. 과학에 대한 억압이죠. 네. 그래도 우리가 지구는 도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네. 과학자들 우리 뭐 과학자들이 그거 하나 자존심으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확 나가버리는 네. 거잖아요. 하여튼 좀 이렇게 또 이제 차별금지와 연관이 돼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 의미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동성애자인 홍석천 씨도 본인이 동성애자가 된 경희대에서 서울대 강의 때 말한 것을 동아일보 기사로 다 공개가 돼 있어요. 이분이 충남 청양이라는 매운 고추, 청양고추로 유명한 지역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이분이 타고난 동성애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청양에 함께 살았던 성인 남자 동성애자가 홍석천 초등학생을 야 아저씨랑 다락방에 좀 가보자 소꿉놀이 하자 해가지고 유인을 해가지고 거기서 학문 성폭행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남학생이 어른 남자 동성애자에게 학문 성폭행, 동성 성폭행을 당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이때 빨리 부모님, 선생님 말씀을 드리고 해결을 받았으면 좋았는데 일단 본인이 당한 행동이 뭔지를 몰랐고 그리고 가해자인 성인 남자가 없었고 해서 이 사실을 덮고 숨기는 동안 고3, 즉 19살이 될 때까지 무려 300명 이상의 남자 동성애자들에게 연달아 성폭행을 계속 당하게 됩니다. 300번 이상이 아니고 300명 이상이니까 횟수로 치면 1000번이 넘어갈 것 같아요. 이렇게 어린 시절에 불건강한 동성애 성적 접촉을 지속적으로 당했다든지 아니면 동성애 음란물을 지속적으로 본 경우에 학습 효과를 일으켜서 동성애자가 된다고 그러는데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동성애 옹호 문화를 정치권에서 확 이 대한민국에 쓰나미처럼 밀고 들어오게 만들면은 동성애자 수가 급증하는 인과관계를 분명히 낸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이거를 막는 게 애국이고 미래 세대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분명히 판단하고 있는데 교수님 동성애 후천적인 요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청소년기를 어디서 보냈느냐? 예를 들어서 대도시에서 보냈느냐, 중소도시에 보냈느냐, 시골에서 보냈느냐. 그 청소년기 14살부터 16살까지를 어디서 보냈냐에 따라서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달라집니다. 쉽게 말하면 대도시에서 자라면 될 가능성이 많고 시골에서 자라면 적고 중소도시는 중간이고 그러니까 이제 후천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죠. 또 한 가지는 이제 미국의 자료인데 16살 때 물어봤어요. 야, 너는 동성애자니, 양성애자니, 이성애자니 물어보고 똑같은 사람에게 17살 같이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16살 때 나는 동성애자인 것 같아, 양성애자인 것 같아 하고 말한 사람이 1년이 지나서 남자든 여자든 다 나는 이성애자라고 말한 사람이 대부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사이에 동성애, 양성애라고 답한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성애로 바뀌었다는 것을 그 데이터가 나타냅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 중에 그런 애들이 많아요. 나는 동성애 성향이 있는 거 아니야? 이상하게 동성애에 끌리는 것 같은데? 이런 오해. 그러니까 우정하고 이 동성 간의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거하고 이제 오해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착각일 수도 있고 오해일 수도 있고 일시적인 그런 감정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데이터를 말하면서 청소년들이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절대 행동만 안 하면 절대 동성애자가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좀 강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해요. 알코올 중독 환자가 나는 술 한 번도 안 먹었는데 알코올 중독도 됐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 그걸 먹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도 되기 때문에 마음속에 이상하게 나는 성적으로 끌리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절대 행동만 하지 마라. 그러면 절대 동성애자가 안 된다. 제가 그렇게 좀 강조하고요. 사실은 이제 그러면 동성애가 왜 생기느냐 하고 이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제 이론을 만들어내잖아요. 아이들한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부모입니다. 부모가 제일 큰 영향을 미치고요. 두 번째는 또래 집단. 그리고 성 정체성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남자면 나는 남자다 라는 자부심이 있어야 되고 여자는 여자라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남자인데 남자이기를 부끄러워한다. 또 여자인데 여자이기를 부끄러워한다. 그러면 걔는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험. 아까 성폭행을 하여튼 여러 가지 경험에 의해서 그걸 이제 하게 되면 이제 동성애자 높아지고요. 또 현대에는 문화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드라마, 영화, 그 다음에 음란물, 포르노. 이 포르노 중에도 동성애 포르노, 동성끼리 막 성관계하는 걸 하고는 그걸 이제 청소년 10대, 20대가 보다가 이제 행동을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동성애 포르노가 제일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무튼 이 문화, 그 다음에는 사회 풍토.
그러니까 서구에서는 지금 학교 성교육 시간에 이성애와 동성애를 똑같이 가르쳐요. 그래서 이성 간의 성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동성 간의 성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이걸 똑같이 가르쳐 주니까 결국 동성애자 느는 거죠. 그리고 물론 이제 또 우리가 유전적인 요인으로는 이제 반대이성을 닮은 외모나 성격을 가지면 또 동성애 가능성이 조금 높아집니다. 근데 그거 있다고 해서 반드시 되는 건 아닌데, 근데 아무튼 그런 것이 좀 조금 증가돼요. 아무튼 여러 가지 이제 요인에 의해서 동성애 어떤 성적 끌림이 생길 수도 있지만 행동만 하지 않으면 절대 동성애자 안 된다. 나는 이제 동성애는 중독의 일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조 변호사님 추가로 동성애와 법적인 문제 등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은 고맙겠어요. 저는 사실은 이 동성성애위는 인간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타고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또 인간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할 사람과 지지할 사람들이 저는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동성애 반대하지만 동성애 옹호자를 법으로 만들어서 막 처벌해야 된다는 입장을 저 취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동성애를 개인적으로 지지하시는 분들도 동성애를 반대하시는 분들의 반대의 자유를 허락해야 되고 왜 반대하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걸 내가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좀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동성애 차별금지법 독재법은 유감스럽게도 반대자를 차별로 봅니다. 동성애자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동성성애를 반대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로 몰아서 법으로 형사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데 굉장히 사실은 인간의 올바른 분별력과 선택권을 침해하는 대단히 악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믿는 하나님이 인간의 죄는 미워하시고 죄인은 인간은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인간과 인간의 행위를 분리하십니다. 평가를. 그 부분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러하시기를 요구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동성성행위라고 하는 인간의 행위를 놓고 그것이 왜 나쁜지 동의할 수 없는지 그거를 미워하는지 사랑하는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아울러서 사람은 다 연약하고 흠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정죄하거나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현행법으로도 모욕 명예훼손으로 위험할 뿐만 아니라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프로를 통해서 동성애 성적지향 차별금지법을 아까 우리 길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사람과 행위를 자꾸 섞는 행위 그래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걸 동성애자를 차별했다라고 모는 행위 이런 독재적 논리에 많은 선진국들이 좀 속아 넘어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런 동성애 독재 논리에 미혹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또 많은 국민들이 건전한 분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찬반의 권한을 기본권을 신앙 양심 표현의 자유를 절대 학문의 자유를 헌법상 보장된 자유를 동성애자 보호를 위해서 독재를 위해서 그 자유를 박탈하는 어떠한 입법 시도도 없어야 되고 부분적으로 들어온 국가인권위법도 없어져야 된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조사에 따르면은 1978년도에 백인 남자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동성 성파트너 수, 유지 보수 관리하고 있는 나의 동성 성파트너 수를 조사했는데 왜 백인만 특정했냐면은 당시가 40년 전이니까 미국 사회가 약간 인종차별적인 시각이 있어서 흑인이나 남미계통은 성적으로 물러나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도덕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높은 백인들만 대상으로 백인 남자 동성애자의 유지보수 관리하고 있는 성파트너를 조사해 보니까 몇 명이냐? 48%가 성파트너 수가 500명 이상 그리고 28%가 성파트너 수가 1000명 이상이에요. 그런데 78년도는 지금처럼 스마트폰이나 집에 컴퓨터도 없을 때고 편지 쓰려면은 손으로 쓴 다음에 우체국 가서 우표 붙여가지고 보낼 때고 전화하려면 집 전화밖에 없었어요. 이때 500명 이상, 1000명 이상이 일반적이라는 것은 지금 같은 시대에는 그 2배 수인 1000명 혹은 2000명 이상일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 동성애자다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뒤에 숨어있는 성파트너 수가 1000명 혹은 2000명 이상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동성애가 선천적이면요. 이성애는 당연히 선천적이죠. 이성애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파트너 수와 크게 차이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1000명, 2000명, 500명 이게 뭘 시사합니까? 분명히 동성애는 성중독이라는 거죠.
전혀 이것은 선천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조사들이 보여주는 것은 분명히 동성애는 성중독이고 성중독에 빠지는 후천적인 학습된 결과라는 거죠. 교수님, 마무리로 동성애가 선천적이 않다라는 거에서 하실 말씀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일단 뭐 요 유사한 그 주장들을 저쪽에서 하는 걸 몇 가지 소개하면은 제3의 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 남성 말고 제3의 성. 그러면서 이제 하는 것이 간성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이제 성염색체 XX 이러면 여자고 XY면 남자잖아요. 근데 그 X 하나만 있는 라든지 그다음에 XXY라든지 XXYY라든지 이런 염색체 이상에 의해서 생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것으로 태어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제3의 성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성기형이고 사실은 몇천 명당 한 명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성의 정상적인 성의 한 종류라고 보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동성애자들은 일부러 요 간성, 인터섹스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자기하고 같이 묶어 가지고 자기들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이 간성을 이용을 해요. 그래서 그게 참 뭐 안타깝고 지식인들 중에 잘못된 그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잘못된 정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히려 지금 학문, 학자, 과학자들 간에는 더 이상 동성애가 타고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1990년대는 과학자들도 많이 이렇게 막 유전자가 있는갑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다 번복이 되면서 이제 과학계는 아무도 안 믿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 사이언스나 네이처에 냈다 해도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이 반박합니다. 확실하냐? 왜냐하면 워낙 그게 가짜인 걸로 밝혀지지 많아졌기 때문에. 처음에 XQ28 동성애 유전자 있다라고 한 디네머가 동성애자였잖아요. 그렇지. 그 사람도 동성애자였을 뿐만 아니라 하도 그동안에 이제 뭐 있다가 뭐 선천적이라 했다 또 번복되고 하니까 이제 학자들이 더 이상 안 믿어. 발표가 나도. 학계는 이미 동성애가 선천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게 보편적인 상황인데 일반인으로 가면 그게 달라져요. 왜냐하면 언론들이 자꾸 이제 그 편파적인 보도를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는 어떤 누가 발표하게 되면 그걸 뻥튀겨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학술대 논문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학술대에서 한 번 한 걸 막 뻥튀겨서 하고 그게 이제 이슈거리도 만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는 이제 일반인들은 자꾸 선천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은 그 정말 이 과학계의 보편적인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선천적이라는 그런 데서 다 빠져나왔는데 이 언론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가 이 유튜브를 만든 이유가 가장 큰 게 그거예요. 언론이 자꾸 편파적으로 하기 때문에 진실된 보도를 하는 유튜브 방송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이걸 통해서 좀 바른 정보들이 많이 퍼져나갔으면 좋겠다. 그게 제 마지막 발언입니다. 예, 여러분 정말 이 동성애가 선천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분들 되게 많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용 보니까 뭡니까? 그거는 다 날조된 거라는 거죠. 그런데 날조된 것을 사실로 믿고 살았던 우리 세월이 참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런 사실을 널리 전하는 우리 레인보우 리턴스 손가락 들어주시고 좋아요 그리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하나님의 손가락 맞는 이유가 오늘 눌러라 라고 만드신 줄 믿으시고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